자, 이제, 여러분, 저기, 서브노트 8페이지 보시고요. 받으셨나요? 오늘 오신 분은? 네. 지난 시간에 나갔던 거 프린트가 있는데, 네,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보시면, 용도 지역의 지정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오늘 여기서부터 볼 겁니다. 자, 용도 지역의 지정. 자, 용도 지역의 지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 첫 줄 그냥 볼게요. 용도 지역에 지정해가지고 일단 용도 지역이 뭔지 모르겠지만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런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정 절차가 입안, 결정, 그리고 고시의 단계를 거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익숙한 게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근데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절차가 크게 보면 입안, 결정, 그리고 고시라는 거예요. 고시라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정적 효력을 발동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단계가 입안과 결정과 그리고 고시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용도 지역부터 하나 볼게요. 용도 지역이 어떤 의미였나?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자, 용도에 따라 지역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용도 지역이었어요. 용도에 따라 지역을 나누는 게 용도 지역이었는데, 자, 구체적으로, 그럼 첫 번째, 용도에 따라 일단 지역을 나눈다. 지역을 나눈다. 이게 이제 용도 지역이었고요. 자, 그럼 용도를, 지역을 왜 나누느냐? 자, 용도에 따라 지역을 나누는데,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키워드가 뭐였어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 용도 지역이었다라고 했어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 바로 용도 지역이었다.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 땅 위에, 그러니까 토지를 건드리는 일이죠. 근데 함부로 토지를 못 건드린다라고 하는 게 토지 행위를 제한하는 건데 어떻게 제한할 거냐? 자, 건폐율이나 주로 용적률을 통해서 토지의 그 행위를 제한하겠다.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봤어요. 대상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요만큼 할 거냐 아니면 더 확장해서 이만큼까지 할 수 있을 거냐 이걸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건폐율이었어요. 그래서 건폐율은 오전에 잠깐 봤는데 이거는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토지의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이건 건축물의 수직 높이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상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높이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여기 중간에 층이 있겠죠. 자, 요 부분이 이제 1층 높이, 1층 바닥 면적, 그리고 두 번째가 2층 바닥 면적, 그리고 세 번째가 3층 바닥 면적,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용적률을 만약에 높이 준다라고 하면, 이 건물을 많이 높이 지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용적률이 적다라고 하면, 이 건축물의 높이를 낮게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은 이 수직 높이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수직 높이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토지 행위를 제한하는데 자,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해서 토지 행위를 제한한다 그랬죠. 근데 그것도 뭘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결정하는 게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용도 지역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용도 지역을 그러면 지정하려면 자, 입안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고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뭘 결정하려면 반드시 입안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고시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건폐율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용도 지역에서 지금 토지 행위를 제한하는데 건폐율하고 용적률이었죠. 자, 건폐율이요. 자, 건폐율 한번 자세히 보시면 자, 건폐율이라고 하는 놈은 이 공식이 이거예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놈은 자, 건축 면적은 해서 여기 밑에 분모가 1인 거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건축 면적하고 1하고 곱하니까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놈은 건폐율
곱하기 대지 면적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약 200제곱미터다. 200제곱미터다. 그런데 이때 건폐율이 만약에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했잖아요. 근데 이 건폐율이 50%다. 건폐율이 50%라고 하면 200제곱미터인 대지 위에 건폐율이 50인 경우에는 건축 면적은 얼마나 될 거냐? 얘하고 얘를 곱해주는 건데 50%니까 곱해줄 땐 0.5를 곱해주는 거거든요. 200 곱하기 0.5가 되는 거니까 100제곱미터만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 대지가 이게 만약에 200제곱미터다. 라고 하는데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이 이 대지 위에 차지할 수 있는 수평 면적은 이 대지의 절반인 얼만큼이에요? 100제곱미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제곱미터만. 다른 말로 하면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를 한마디로 뭐예요? 건축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건폐율을 통해서 건축 면적을 제한하는 겁니다. 건폐율을 통해서 건축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건폐율이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용적률을 한 번 더 볼게요. 용적률이요. 우리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봤는데 수직의 높이를 제한하는 게 이게 용적률이라고 했어요. 그럼 용적률의 공식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그리고 여기에 100을 곱한 값이에요. 연면적은 또 뭐예요? 이러면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연면적. 그럼 얘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용적률은 밑에 분모가 1이 있다라고 보면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연면적을 한번 볼게요. 이걸 이제 공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연면적이라고 하는 놈은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연면적이라고 하는 놈은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500%다. 또 900%다. 또는 1300%다. 이렇게 막 우리가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연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다시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애는 연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용적률이 500%다. 이 얘기는 바닥 면적의 5배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면적의 5배를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을 예를 들어서 이게 바닥 면적인데 이 바닥 면적의 5배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용적률이 900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바닥 면적의 9배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900%가 용적률 900%다라고 하면 각층 바닥 면적의 9배까지 올려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용적률이 1300이다라고 하면 그럼 바닥 면적이 몇 배예요? 13배. 그렇죠? 13배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냐면, 자, 건폐율이라고 하는 놈은 건축 면적, 그러니까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각층 바닥 면적을 올릴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용적률은 결국은 연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연면적을 규제하기 위한 그 퍼센티지를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걸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통해서 우리가 용도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자, 토지 이용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토지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용도 지역이다라고 했어요. 용도 지역이다. 그래서 거기 지난 시간에 이게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 표를 했잖아요. 요거 한 번 더 안 해도 되죠? 자. 지금 그럼 우리 아까 나눴던 건 뭐냐면 용도 지역을 어떻게 나누는 거냐? 자, 용도 지역을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눈다라고 했고 각 지역에 맞게 토지 행위를 제한했는데 용도 지역을 나누는 게 첫 번째 도시 지역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관리 지역이 있었어요. 관리 지역이 있었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농림 지역이 있었어요. 농림 지역이 있고,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었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래서 크게 요렇게
네 가지로 용도 지역을 나눈다. 이것도 이제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도시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를 것이고 관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다 지금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용도 지역에 맞게 지금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건데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니 다 각 지역에마다 지금 이 도관 농자가 용도 지역에 속하는 거니까 결국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요. 이걸 또 이제 이 표도 결국은 외워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썼으니까 이제 안 쓸게요. 안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병까지는 많이 보셔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그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건폐율에 저 일반 3종 같은 경우는 이제 50% 그거 보시고요. 자, 그리고 관리 지역의 계획 관리가 이제 40 고 나오는데 그거 두 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건 꼭 외우셔야 돼요. 두 가지. 자, 주거 지역에서 일반 3종 이게 이제 50이고 그다음에 계획 관리 지역에 이제 계획 관리 지역 있잖아요. 이게 건폐율 40%다. 자, 그거는 꼭 보세요. 두 가지는 꼭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볼 거는 뭐냐면 용도 지역의 지정 특례를 볼 거예요. 용도 지역의 지정 특례. 용도 지역의 지정 특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에 대한 우리가 지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례가 있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순서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안하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고시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이런 제한을 따른다는 거죠.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법률이 필요해라고 하는 입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고시라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면 입안, 결정, 고시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일정의 특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이 용도 지역 지정 특례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자, 용도 지역 지정 특례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공유 수면 매립지예요. 공유 수면 매립지. 공유 수면이 뭐죠? 공유 수면? 바다예요, 바다.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를 말하는데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 용도 지역에 특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공유수면 매립지. 매립 목적이 첫 번째는 여러분 교재 순서 그대로예요.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같은 경우 이걸 하나 살펴볼게요. 이거 무슨 말이냐? 자, 이쪽은 바다예요. 이 바다니까 공유수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바다예요. 공유수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지역이 뭐였냐? 여기,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공업지역인 거예요. 이게 다 공업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유수면을 이쪽이 바다예요. 바다고 이쪽은 육지예요. 이쪽은 육지인데, 여기 공업지역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업지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매립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국가에서 이렇게 매립을 했어요. 땅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바다를 메꿔가지고 땅으로 만들었어요. 땅으로 만들었는데 매립 목적이 뭐냐면 여기에 공단을 짓겠다라고 해서 공단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합니다. 그런데 얘하고 인접한 지역이 공업지역이잖아요. 근데 이거 공단을 만들려고 만들었다면 기존에 있는 이웃하고 있는 지역하고 목적이 같은 거죠. 공장 만들려고 한 거니까 공업지역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이쪽 지역을 매립하게 되면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라는 각 세 개의 단계를 별개로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목적이 같죠. 이런 경우라면 자, 이 지역에 대해서 입안을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동시에 결정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국민에게는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고시 절차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시 절차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매립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지역이 탄생된 거니까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같으니까 입안할 필요 없다, 결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알려는 줘라 라고 해서 고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볼게요.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요. 니은이요. 이번에는 매립 목적이 자, 이웃하고 있는 지역과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는 또 뭐냐? 이쪽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쪽은 이제 공유 수면이고요. 공유 수면이 있는데 이쪽에는 우리가 아까 저기 그 용도 지역이 도관 농자 있잖아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크게 자연환경 지역이었어요. 이쪽은 이제 도시지역이라고 할게요. 여기 이제 도시라는 거예요. 이쪽은 다 도시인 거예요. 도시예요. 도시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매립을 했는데 왜 매립을 했느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만큼을 매립을 했다는 거예요.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농림지역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이만큼을 매립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웃하고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인데 매립하는 지역은 농림지역을 목적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매립을 했다면 이 매립 목적이 다른 거죠. 다르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반을 해라. 농업지역으로 매립하는 법률안을 만들어라. 위반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따로 결정해라. 위반도 하고 결정도 하고 또 국민에게 별개로 알리는 고시까지 별개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위반도 필요하고 결정도 필요하고 고시까지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자 매립 구역이 그 이웃하고 있는 지역에 자 매립 구역이 두 개 이상의 지역과 매립 구역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다 알아볼게요. 자,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한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매립했는데 그 지역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한 경우. 자, 그림으로 볼게요. 이쪽이 마찬가지로 여기가 공유수면입니다. 바다예요. 이쪽은 육지고. 육지인데, 이렇게, 아까 용도지역이 도관 농자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반을 딱 나눠가지고, 여기는 이만큼은 지금 뭐냐면 도시지역이에요. 그리고 요만큼에 대해서는 이게 관리지역이라는 거예요. 관리지역. 자,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이 있어요.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이 있는데, 얘가 지금 이쪽에 요만큼을 이제 매립을 했는데, 매립이 농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매립을 했다는 거예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매립을 했다는 겁니다. 매립을 했다. 그러면 이 농지를 조성한 지역 입장에서 보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용도지역인데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서 지금 매립을 한 거잖아요.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얘는 뭐예요? 두 개 이상의 지역에 이웃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라면 자, 지금 새로운 이 농지 조성을 위해서 매립한 이 지역에 관해서 별개로 위반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고시해라.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거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단계를 다 거쳐라. 그러면 그 예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위반하고 결정하고 고시 이걸 다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인 건데 예외가 뭐예요? 얘가 지금 예외가 된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위반할 필요 없다, 결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고시는 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특례가 되는 겁니다. 얘. 자, 됐어요. 두 번째 이제 다르다면 위반하고 결정하고 고시 개별적으로 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매립구역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한 경우에도 별개로 위반하고 결정하고 고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 거쳐라, 절차를 다 거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 둘은. 자, 두 번째는 도시지역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지역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도시지역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도시지역으로 간주된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지역이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으로 간주, 우리가 법에서 간주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로 의제예요. 의제는 만약에 A가 B로 간주된다, A가 B로 의제된다, 간주된다, 의제된다 이렇게 나오면 A는 B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A를 B로 간주한다, A를 B로 의제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법에서 간주한다, 의제한다는 똑같은 말인데 A는 곧 B다 라는 소리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법에서 민법 하시니까 잘 아시죠? 간주된다, 의제된다 이 말은 법관의 확신이 있는 그러니까 99.9%의 법관의 확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고 확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뒤집을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뒤집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간주 의제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A가 B로 간주된다, A가 B로 의지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A는 B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경우의 수를 좀 외우셔야 돼요. 어항, 택산전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항, 우리 교재 그대로예요. 택산전, 자,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항법, 그리고 항만법에 따른 도시 지역에 인접한 공유수면, 이 경우에는 이 공유수면 자체를 도시지역으로 보겠다, 도시지역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가 공유수면이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자, 이 지역이 지금 어항법과 항만법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어항법, 항만법의 이런 법률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렇게 공유수면, 바다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얘가 그 옆에 있는 도시 지역하고 이렇게 여기 바다가 출렁출렁 인접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 자체를 도시 지역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도시 지역으로 보는 거니까 별개로 이 공유수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입안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고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도시적으로 간주되는 거니까 그냥 도시적으로 본다예요. 본다, 의제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별개로 이 밑에 어항택산전 이거는 별개의 도시지역으로서 입안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고시할 필요가 다 없다. 입안도 필요 없고 결정도 필요 없고 고시도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요. 어항법, 항만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인접한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본다. 자, 두 번째 택은 뭐예요? 거기 택지개발지구. 그렇죠? 두 번째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자, 택지개발지구. 어떤 지역이 이제 용도지역으로서 택지개발지구로 딱 지정이 돼버린 거예요. 택지개발지구로 딱 지정이 되면, 이 택지개발지역은 이제 도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지도에 보면 네이버 같은데 운정 찾아보세요. 그러면 운정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찾아보셨어요, 혹시? 운정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이제부터 도시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운정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거기 때문에 별개 입안과 결정과 고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면 입안과 결정과 고시의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수립 절차를 이렇게 봤는데 운정 택지개발지구 딱 나오면, 아, 이 지역은 이제 도시니까, 도시적으로 간주되는 거니까, 그래서 도시가 되니까 별개 입안, 결정, 고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으로 간주된다. 도시지역으로 간주가 된다면 이 말은, 자, 별개 도시지역으로서의 입안과 그리고 결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따라서 이것까지 고시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세 번째는 이제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요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죠. 자, 도시첨단, 맞아요. 네. 도시첨단산업단지. 자, 어떤 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는데 그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됐다. 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됐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이러한 산업단지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도시지역. 자,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니까 별개로 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또 입안 필요 없다. 그리고 결정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고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다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할 때는 기본적인 요소가 입안, 결정, 고시가 필요한데 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례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세 번째,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있어요. 자, 네 번째요. 전원개발 사업구역 또는 그 예정구역이 되겠죠? 예정구역.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지역에 이제 어떤 지역이 이제 용도지역으로서 전원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또는 그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 이거는 도시지역이야 라고 봐가지고 마찬가지로, 자, 입안할 필요 없고 결정 필요 없고 고시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냥 어항택산전 외우세요. 어항택산전은 다 도시지역으로 보니까 입안 필요 없고 결정 필요 없고 고시 다 필요 없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여러분 프린트하고 조금 다른데
관리지역에서 이제 의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지역에서 의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관리지역 중에 농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관리지역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계획관리, 보전관리, 뭐 생산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관리지역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자, 지정고시된 지역을 우리는 농림지역으로 봅니다. 농림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익숙해집니다. 지금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공법은 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시작할 수가 없어요. 자, 관리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이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농림지역으로 본다. 따라서 농림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이 지역에 대해서 이게 농림지역이 된 거니까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원래 어떤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입안, 결정, 고시라는 세 가지의 스텝이 필요한 건데 여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 자, 그 두 번째는요. 관리지역 중에 보전산지라는 게 있어요. 보전산지로 이제 지정, 고시가 되면,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농림지역이 되거나 또는, 이거 오화예요.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의제가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의제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지인데, 이거 좀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제 보존산지로 이제 지정되고 고시가 된다는 거예요.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관리지역 가운데 보존산지로 지정하고 고시되는 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은 농림지역이 되거나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농림지역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뭐냐면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산지가 작은 산지일 경우에요. 작은 산의 경우에는 농림지역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보존산지로 이제 지정고시가 됐을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보는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큰 산인 거예요. 설악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아예 보존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의제가 되는 거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됐다라고 해서 뭐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돼버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적으로 의제되면 별개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결과물에 대해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작은 산지일 때는 농림지역,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농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지인데 이 안에 들어가서 농사할 수 있는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농사 못하는 거잖아요. 큰 산이니까 설악산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여러분 교재에 빠져 있는 게 이거예요. 두 번째 요 밑에가 빠져 있죠. 이거 하나 좀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교재 하나 볼게요. 교재 하나 보시면 거기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보시면 아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용도지역의 지금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자, 누가 지정하느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하는데, 자, 그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해서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입안과 결정과 고시의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 그래서 4번에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가 있죠. 이거 세 가지 외우시면 되는데,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매립 목적이 인근 용도지역과 같다면, 그래서 입안과 결정의 절차 없이 지정으로 의제가 된다. 따라서 입안도 필요 없고 결정도 필요 없고 하지만 고시는 해야 된다. 요거예요. 첫 번째예요. 자, 첫 번째.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같다면 새로 생긴 지역에 관해서 입안도 필요 없고 결정도 필요 없지만 고시는 하라. 알리는 거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세 가지 다 필요한 건데 이것만 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얘도 이게 특례가 되는 거예요. 특례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뭐 특례는 아닌 거죠. 정확하게 얘기해서. 매립 목적하고 이웃하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까지 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원래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특례라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얘도요. 매립 구역이, 자,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매립 구역이 매립했는데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거나 또는 이웃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얘도 그냥 원안으로 돌아가서 이게 용도 지역이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거니까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이제 특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도시 지역으로 다 간주돼요. 자, 그래서
어떤 지역이 이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기본적으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하라라고 하는 세 가지 스텝을 다 겪어야 되는데 도시지역으로 간주됐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 세 가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항법, 항만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인접한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본다, 간주된다라고 해서 이 지역이 이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입안과 결정과 고시에 필요 없다. 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역이 택지개발, 용도지역 가운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돼버렸다면 도시지역으로 봐서 입안과 결정과 고시 필요 없다. 그리고요, 산업단지인데 종류가 세 가지인 거예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라면 이렇게 지정이 돼버리면 도시지역이 되기 때문에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 없다. 그리고 한 번 더 전원개발 사업구역이에요. 개발하긴 하는데 전원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또는 그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도 도시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별개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 없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지역으로 의제되는 지역이 있는데 관리지역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봅니다. 농림지역으로 의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고요. 관리지역 가운데 보존산지로 고시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이 되거나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의제가 된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농림지역이 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큰 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의제가 되는 거죠. 그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의제가 되면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도 마찬가지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특례가 되는 거죠. 원래는 입안, 결정, 고시라는 세 가지 스텝을 다 겪어야 되는데 얘네는 다 필요 없으니까 얘 필요 없고 여기도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다 특례가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공유수면 관련해서 정확하게는 1번만 이제 특례가 되는 거예요. 예외적 요건이니까. 그래서 그걸 한 거고요. 4번 볼게요. 용도지역의 환원이 나왔어요. 용도지역의 환원이 나왔는데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해제가 됐다. 해제되는 경우에는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요거 하나 보세요. 어떤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을 했다가 그게 이제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해제가 되면 해제하고 해지 혹시 다 기억하시죠? 네. 해지는 뭔가요? 밀법을 배우셨죠? 네? 해제? 네. 그때부터 작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가 되면 지금 4번이요.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해제되는 경우에는 지정하기 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 드릴 게 환원된 우리 기득권의 보고도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용도지역에서. 그래서 그 환원되는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이자도 그 환원과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책 보고 있다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용도지역에 미지정이 있죠.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가 있다 그랬죠.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도관농자니까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번에 용도지역의 미지정이요. 지금 용도지역 자체를 아예 미지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용도지역, 어떤 지역에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용도지역 자체를 아예 지정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도지역 자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 맨 끝에 그 땅을 보존하는 게 가장 유익하겠죠. 일단 정해지지 않았다면 일단 보존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용도지역 자체를 아예 지정해버리지 않았을 때는 용도지역이 원래 도관농자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 용도지역 자체를 아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보겠다. 그 땅 자체를. 그리고 2번째 미세분 지역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용도지역 안에 요거 지울게요. 용도지역 안에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이제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 또 3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보전관리가 있고요. 생산관리가 있고 계획관리가 있죠. 우리가 보생계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기로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볼게요. 거기 관리지역에서 보존관리지역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용도지역 가운데 이 지역을 이제부터 관리지역으로 하겠다 해서 관리지역까지는 딱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관리지역 안에는 정확하게 보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미지정했다는 거예요. 세부 지역에 대해서 미지정을 한 거예요. 어떤 지역이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관리지역까지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정이 났는데
이게 보존관리인지 생산관리인지 계획관리인지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경우에, 마찬가지로, 자, 그 땅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낫겠죠? 그래서 보존관리 지역으로 보겠다. 보존관리 지역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 지역까지 지정을 했는데, 더 세분돼서 이게 보존인지 생산인지 계획관리인지 이걸 확실히 지정했어야 되는데,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보존관리 지역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지역까지 왔어요. 이 도시지역 같은 경우도,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도 도시지역 아래에 이제 세분 지역이 있는데 거기 왼쪽에 왼쪽에 볼까요? 왼쪽에 보면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이 있죠. 왼쪽 그림에 보면 도시가 주상공록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녹지가 있잖아요. 녹지 아래에 녹지는 이제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5번으로 와서요. 도시지역까지는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도시지역까지 지정했는데 그 밑에 게 이제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녹지지역 가운데 보존 녹지지역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녹지지역 가운데 보존 녹지지역으로 보겠다. 됐죠? 그리고 밑에 3번 같은 경우는 건폐율 20% 이하, 그리고 용적률 50에서 80% 이하로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는 20만 체크하시고 80 체크하세요. 그래서 용도 지역 자체에 대해서 미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건축물 자체를 건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건폐율 20% 이하로 한다. 그리고 용적률은 80% 이하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폐율 같은 경우는 아까 뭐였죠? 어떤 대지가 있으면 대지의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거니까 전체 땅 면적의 20%까지만 지금 건축물을 그 바닥 면적을 할 수 있다. 수평 면적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용적률은 그 바닥에 80%면 그렇죠. 그 해당 부분의 80%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천천히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미지정까지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한 김에 용도 지구 볼까요? 용도 지구.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용도 지구가 있어요. 용도 지구. 자, 우리가 이것도 다 했던 거예요. 용도 지역이 있고 그리고 용도 지구가 있죠. 그러면 자, 용용용 기도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이거를 계속 써보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기, 도, 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용도, 지역. 그렇죠? 두 번째가 용도, 지구. 세 번째가 뭐예요? 용도, 구역.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는 이제 기반시설이 나오겠죠. 기반시설이 나오고, 다섯 번째는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여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용용용 기도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용도지역을 지금 한 거예요. 용도지역을. 자,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고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해서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 라고 하는 게 용도지역이었고, 용도지구는 뭐였냐면, 자, 위에 나오는 용도지역을 도와주기 위한 지구를 용도지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는 용도지역에 행위 제한, 얘는 행위 제한이 있었잖아요. 용도지역에 행위 제한을 자, 강화시키거나 또는 완화시킴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지역을 용도 지구라고 한다. 이게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이게 교과서적 표현이고, 한마디로 뭐냐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는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지역을 용도 지구라고 한다. 그냥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쓴 거는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고,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지구를 용도 지구라고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주거지역에 우리가 여기에 용도 지구 가운데 이제 뭐 상업지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주거지역 가운데 상업지구를 죄송해요. 상업지역 안에 상업지역 안에 예를 들어서 방화지구를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여기 지웠나?
자, 용도 지역에는 도관, 농자, 뭐 이렇게 있잖아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 안에는 다시 주상, 공록, 뭐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상업지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용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지역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얘는 다 용도 지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얘가 용도 지역이에요. 이 용도 지역인데 지금 상업지역이 그래서 상업지역을 이렇게 어떤 도시 안에 상업지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상업지역을 했는데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이 다니고 건물도 높고 하니까 밀도가 높죠. 불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불나면. 그래서 상업지역에다가 어떤 짓을 했냐면 어떤 일을 했냐면 요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똑같이 지어도 상관없고요. 또는 이렇게 걸쳐서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방화지구를 이렇게 불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방화지구를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방화지구를 설정해 놓으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같은 거를 쉽게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소방도로.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상업지역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고 밀도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소방도로를 딱 개설시켜가지고 불나면 소방차가 빨리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면 상업지역에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장사를 하거나 안심하고 쇼핑하거나 그래서 상업지역의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죠. 상업지역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방화지구를 설정함으로써 소방도로 개설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업지역에 그러니까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좀 약간 더 도와주는 거죠. 상업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용도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용도 지구. 소방도로 개설을 쉽게 해서 들어가서 불 끄게 쉽게 해준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용도 지구가 되는 거예요. 용도 지구. 상업지역의 방화지구를 같이 깔아버리는 거예요. 설정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용도 지구라고 한다. 그러면 이 용도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용도 지역을 이제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아직 올해 이제 4월 16일 이후에나 나온다는 거예요. 4월 16일 이후에나 나오는데 그래도 9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구니까 현재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총 9개가 있다는 거예요. 9개. 그거 한번 이름이라도 한번 보고 갈게요. 뭐가 있냐? 지구니까 다 지구로 끝나요. 그러니까 경관지구. 처음에 경관지구. 두 번째는 이제 고도지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방화지구가 있어요. 방화지구. 그리고 방제지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보호지구가 있죠. 자, 책 보시고 한 번씩 하시면 돼요. 보호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가 있죠. 개발지능지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있어요.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 지역에서는 이런 거 사용 못해 라고 하는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가 있죠. 이 지역은 좀 복합적으로 개발하자. 그래서 복합용도지구 해서 총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두 문자 사서 일단 외우세요. 경고, 방방, 보치, 개특복 해가지고 총 9가지가 용도 지구다. 한번 9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경관지구 보시면 경관의 보존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고도지구는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그러니까 비행기 뜨는데 너무 높은 건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화지구,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지구다. 자, 그리고요, 방제지구,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다.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다. 총 9가지입니다. 자, 취락지구. 자, 취락을 맨 끝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다. 개발지능지구. 자,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오타죠? 필요가 있는 지구예요. 맨 끝에. 쉽게 외우세요. 자, 그리고요, 특정용도 제한지구. 자,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자,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이런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해서 총 이렇게 9가지가 있다. 9가지가 있다. 요거는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어요. 시행령이 안 나와서 나중에 시행령이 나오면 공부를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볼 거는 9가지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혹시 이거 했나요? 헌법법률명령 했어요? 안 했죠? 그 시행령 안 했죠? 얘기. 그거 잠깐만 볼게요. 지금 제가 시행령이 안 나왔다 그랬는데 책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교과서 보시다 보면 뭐 시행령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조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법체계는 켈젠의 법 단계서를 따라요. 켈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법 실증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법의 단계가 있다라고 해서 상위법부터 하위법까지 이렇게 쭉 분류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법 단계설이라고 하고 세계 모든 성문법의 규율 체계는 켈젠의 법 단계설을 따라요. 물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 국가라고 해서 헌법이 이제 불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문서로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이제 케이전의 법 단계서를 다 따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의 내용인데, 법 중에 가장 상위법은 헌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법률이 됩니다. 법률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명령이 돼요. 네 번째가 조례가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규칙이라 그래요. 이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게 법의 순서예요. 그래서 가장 힘이 센 애가 헌법, 두 번째가 법률, 세 번째가 명령, 네 번째가 조례, 규칙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헌법하고 법률하고 충돌한다. 이 법률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민법, 형법, 상법 뭐 이런 것들이에요.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 다 법률이에요. 얘하고 충돌한다. 그러면 무조건 헌법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하고 명령이 충돌한다. 당연히 법률이 이기는 거예요. 헌법하고 예를 들어 조례가 충돌한다. 당연히 헌법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힘이 센 거죠. 이런 것들을 법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자, 그리고요.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법률 같은 경우도 예전에 생긴 법을 국법이라고 하고요. 지금 똑같은 사안인데 지금 새로 생긴 법을 신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국법하고 신법하고 그러니까 옛날 법하고 그러니까 새로 신법이 생겼는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국법하고 신법이 충돌하게 되면 무조건 신법이 우선합니다. 이걸 우리가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요. 신법 우선의 원칙. 요거는 그냥 곁다리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반법하고 특별법 관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법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민법이 있고요. 그리고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이제 민법이잖아요. 대등 당사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의 그 규율 상태를 민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상인 간의 특별한 어떤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가운데 상인은 소수거든요. 그러면 상인 간의 어떤 분쟁 관계의 다툼을 해결하는 법을 상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상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 안에 속해 있는 상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상법이기 때문에 민법을 우리가 이 경우에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을 일반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상법을 특별법이라고 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다툼이 해결했다면 이 둘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게 일반 원칙이에요. 한데 얘네가 만약에 일반인 가운데 상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법 대신에 상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상법, 상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률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라고 봐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민법을 일반법으로 본다면 상법이 이제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적용해도 되지만 대등 당사자의 위치가 상인이기 때문에 상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법 단계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해서 법의 힘이 이렇게 피라미드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피라미드 구조인데, 자, 이 세 가지의 법의 원칙이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애가 헌법, 두 번째가 법률, 세 번째가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돼요. 그러면 궁금해 하시는 분 있어서 재정권자 하나 볼게요. 재정권자. 헌법은 누가 제정했냐면 이거는 저희 시원적 권력이래요. 나라가 만들어지면 처음에 제정하는 법이 무조건 헌법이거든요. 어떤 나라든지 만들면 나라가 생긴 다음에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걸 시원적 권력이라고 하는데 현재에서는 이 시원적 권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이제 국민이라고 보고요. 법률 같은 경우는 의회죠. 의회.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대통령이 발동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국무총리가 발동하는 명령이 있거든요. 이거를 총리령이라고 해요. 총리령. 그 다음에 각 부의 장관들이 발행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걸 부령이라고 그래요. 부령. 그 예전에 세월호 엎어졌을 때 세월호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때 총리가 내려가가지고 옆에 있는 삼성전자를 향해서 명령을 한 거죠. 야, 저쪽에 바지선 끌어와.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총리가 발동하는 명령이 바로 총리령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만약에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도 명령 발의할 수 있는데 해가지고 명령 발동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이제 부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이 발동하는 명령은 또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례. 조례는 누가 제정하느냐? 이건 지방의회가 제정을 해요. 지방의회가 제정. 그러니까 지방의원들 있잖아요. 뭐 도의원, 시의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발동하는 게 이제 조례가 됩니다. 조례. 자, 조례. 그리고 행정규칙. 이거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자체장. 지자체장이 이제 만드는 거를 이제 규칙이라 그래요. 규칙.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시행령이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법률을 이제 우리가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할 거니까
법률이 이제 무슨 법 이렇게 끝나면 다 그냥 법률이거든요. 그럼 이 건축법이 있다라고 하면 시행령이 안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령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 그래요. 시행령이라고 하고요. 이 부령, 각 부의 장관들이 발동하는 명령을 이거를 시행규칙이라 그래요. 이걸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어떤 법이 있으면 이 하나의 법을 가지고 모든 그 체계를 구체적인 내용을 디테일하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뭘 하다 용도 지구죠. 용도 지구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나오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오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의 체계가 일단 뭐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게 경고, 방방, 보치, 개특법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지금 용도 지구에서 법률로 9가지는 일단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경고, 보치, 방방, 개특법 이거는 국계법에서 법률로 이렇게 9가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도 지구 이제 거기까지 한번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교재를 잠깐 볼까요? 교재를 보시면 43페이지 보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시간이 어중간해가지고 자 지금 우리가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까지 본 거고요. 자 43페이지 보시면 용도 지역을 볼게요. 용도 지역이요. 자,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자, 첫 번째 줄. 자,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은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하나로 정리를 하시는데 두 번째 줄이 좀 중요한 거예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하는 건 알겠는데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의 토지 위에는 반드시 하나의 용도 지역만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했었죠? 하나의 토지 위에는 반드시 하나의 용도 지역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용도 지역을 도관, 농자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이 이렇게 지금 용도 지역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겹쳐가지고 이만큼의 관리 지역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도시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도시 지역이라면 그 옆에 떨어져서 관리 지역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겹쳐서 지정 못 한다는 겁니다. 용도 지역을 겹쳐서. 동시에 이건 마찬가지죠. 도시 지역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농림 지역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지정 못 한다는 거예요. 도관 농자니까.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복되지 아니하게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토지 위에는 하나의 용도 지역만 있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류를 보시면 아까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줄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용도 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다. 그리고 그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당연한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용용용 기도지를 다. 자, 그리고 도시지역에는 아까 우리 표에서 여러분 그 1페이지 표를 다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근데 6월까지 외우세요. 6월까지. 자, 도시지역 보면 주상공록 이렇게 4가지가 돼 있죠.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지역을 보시면 도관농자에서 두 번째 관리지역은 또 세 가지가 있죠.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어요. 다시 넘기지 마시고요. 43페이지 첫 줄에 볼게요.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두 번째 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를 말하는 건데 이걸 어렵게 지금 풀어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넘어가면 44페이지 갈게요. 보존관리지역은 도대체 뭐냐? 관리지역에 첫 번째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줄 끝에.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우리 첫 시간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 이걸 우리가 관리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떤 지역을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보존관리지역이라는 거예요.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요.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하게 돼요. 두 번째, 생산관리지역. 자, 두 번째 줄.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원래는 어떤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해서 지정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된다. 세 번째, 계획관리지역. 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어떤 지역이. 곧 있어 보면 도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지역을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넘어가요. 밑에 농림지역, 도관농자 해서 세 번째 농림지역. 농림지역의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 자, 이게 농림지역이에요. 넘어가요. 거기 보면 뭐 원래 인구와 산업이 뭐 밀집하지 않고 밀집 예상이 되지 않는 지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농림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어렵고요. 자,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 농림지역이다. 자,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요. 여기 보면 저 두 번째 저 첫 줄 끝에 문화재 보존과 수선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세분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세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거 한번 봤었잖아요. 세분하지 않으면 다 보전지역으로 보는 거였죠. 그럼 첫 번째, 지금 용도지역을 보면 주상공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거고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또 안 쓸게요. 자, 그리고 주거지역은 뭐 우리가 전일준, 그 다음에 중일유군, 전일준, 보생자 뭐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요. 전일준, 중일유군, 전일준, 보생자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결국은 이제 이걸 여러 번 보셔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거, 자, 전용주거에서 제1종이다. 그러면 단독주택, 그리고 양호한 주거 환경이다. 제2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말하는 거고요. 양호한 주거 환경이다. 제1종, 일반주거에서 1종이다. 저층주택. 2종은 중층주택. 자, 3종은 고층주택 됐어요. 그리고 준주거는 알파적 기능이 있는 지역이라 그랬죠. 주거 기능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보완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보세요. 자, 중심상업지역, 상업지역 다시 중일유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 부도심의 상업 기능을 한다. 그래서 그 도심과 부도심 사람이 아주 밀집도가 아주 높은 거 이런 지역이 중심상업지역 기능을 담당하는 거고요. 넘어가세요. 자, 상업지역 일단 네 가지가 있다. 중일유군 앞글자 따서 외우시고요. 자, 공업지역 보시면 세 가지가 있죠. 마찬가지로 전일준 우리가 주거지역에서 전일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은 아까 연기가 지난주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연기가 아주 매연이 많은 지역. 그래서 중화공업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지역. 그래서 연기 없다 그랬어요. 세 번째 준공업은 주는 알파가 있는 지역.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업지역인데 이 안에 슈퍼마켓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탁소도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준공업지역이라고 합니다. 45페이지 가시면 자, 녹지지역이 있죠.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보생자 자, 이렇게 나누는데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는데 자, 보전녹지는 말 그대로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됐어요. 생산녹지 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농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농업을 할 수 있는 지역. 이게 생산녹지 지역이고요. 자연녹지 지역 보시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이 정도만 보세요. 밑에 문제를 하나 볼게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자,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크게 용도지역을 도관농자 이렇게 나눴었죠. 그리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그림 43페이지에 주상공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일단 1번이죠. 1번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은 일단 우리가 도시지역은 도관농자. 자,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아주 흔한 건데 용도지역은 일단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눴고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네 가지였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록, 녹지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지금 뭐냐면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아까 관리지역은 또 세 가지가 있었죠.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했으니까 이 관리지역은 이제 1번 딱 보자마자 계획관리 지역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안에 이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표에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자연녹지도 결국은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표 보시고 표를 좀 외우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표를 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밑에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 아까 좀 전에 했던 거예요. 좀 전에 했던 건데 한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자, 5분만 더 하면 됩니다.
자, 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용도 지역 지정에 해가지고 우리 많이 봤던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 지역에 지정해서, 자,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같으면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러니까 입안도 필요 없고 결정도 필요 없고, 아까 고시만 하라 그랬죠? 매립 목적이 같으면 이웃하고 세 번째 줄,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네 번째 줄 끝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입안도 필요 없고 결정도 필요 없지만 고시는 하라. 두 번째, 자, 그 2번에서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자,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다른 경우, 그러니까 목적이 같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또는 그 옆에 및 매립 구역이 두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이웃하고 있는 경우, 요거 아까 그림으로 봤었죠. 이런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당연히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자,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하고 고시도 하라. 그랬었습니다. 이제 넘어가시고요. 46페이지 가시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의 지정 의제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뭐예요? 다른 법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안도 필요 없고 결정도 필요 없고 고시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항택산전 이렇게 했어요. 어항택산전 이 경우에는 다 도시지역으로 보니까 입안도 필요 없고 결정도 필요 없고 고시도 필요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첫 번째, 어항법, 어촌 항만법에 따른 도시적으로 연접된 공유수면, 도시적으로 본다. 두 번째, 항만법에 따른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똑같은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이다. 세 번째, 택지개발지구 체크하시고요. 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로 지정이 되면, 자, 도시지역으로 본다. 그렇다면 입안 결정 고시할 필요 없다. 네 번째,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입안 결정 고시 다 필요 없다. 다섯 번째, 전원개발사업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이런 경우라면 자, 입안 결정 고시 필요 없다. 됐어요. 그리고 밑에요, 관리지역에서 결정 고시 의제되는 경우인데 말이 괜히 어렵죠. 자, 1번 기억이요.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이 말은 자, 입안 결정 고시할 필요 없다. 다 셋 다 필요 없다. 관리지역 산림 중에서 보존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자, 농림지역 두 번째 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그랬는데, 농림지역은 작은 산이다 그랬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설악산 같은 큰 산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입안 결정 고시 필요 없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용도 지역이 환원된다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줄, 구역, 단지, 지구 등이 해제되는 경우 해제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 줄,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됐습니다. 환원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득권의 보호. 다섯 번째, 자, 용도 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자, 환원되는 당시에 환원 동그라미 하시고요. 착수한 자는 세 번째 줄 중간에 그 용도 지역의 환원과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됐습니다. 밑에 47페이지 보시면 가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에서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용도 지역에서는 아까 우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제한한다 그랬죠.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건축 제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 제한뿐만 아니라 용적률 제한뿐만 아니라 건축 제한도 있는데, 책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면 21가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 옆에 조례로 제한 요거 하나 써놓으시고요. 조례로 제한, 여기 조례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조례로 각 지역마다 이제 제정하는 법규를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로 제한 요거 하나 써놓으시고요. 많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 넘어가요.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자, 49, 51, 53, 55, 57, 58페이지까지 넘어가세요. 58페이지까지 넘어가요. 58페이지까지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59페이지까지 가시면 59페이지에 저기 용도 지역에서의 규모 제한 있죠. 여기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건폐율하고 용적률 있죠. 자, 그거 볼게요. 건폐율 아까 면적 나왔죠? 자, 건폐 공식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으로 한다. 그래서 제한 목적을 보시면 건축물의 수평 규모를 규제한다. 요거 하나 보시고요. 용적률 오른쪽에 가시면 공식이요.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으로 보시고, 이거는 건축물의 입체적인 총 규모를 규제한다. 이거 높이 제한한다는 거예요. 수직 높이 제한한다. 됐어요. 이거 보시고 넘어가요. 60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2번에 세분된 용도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해가지고 밑에 도시지역 관리적 해가지고 뭐 50, 50, 60, 60, 50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지금 보지 마시고 6월 말까지만 보세요. 자, 요 표는 기억하셔야 돼요. 2번에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외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외워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외우세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외우라고 하면 그때 외우세요. 자, 근데 체크만 하면 아까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거였죠.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폐율 50% 이하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61페이지 가시면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있죠. 건폐율 40%. 요거 하나 체크하세요. 요거는 꼭 외워두시고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냐? 요 표를 외웠을 때 문제가, 자, 이거 답을 이거 외워야 이제 찾을 수 있는 건데, 1번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 용적률 외웠냐? 그거 보는 거예요.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500이거든요. 준공업 지역은 400이에요. 일반 공업 지역은 350이고요. 3종 주거 지역은 300입니다. 그래서 거기 찾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웠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외웠어? 그러면 외웠어? 그리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63페이지요. 62페이지 안 보셔도 되고요. 63페이지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 행위 제한 이렇게 있는데요. 용도지역이 아까 미지정된 경우, 아까 다 봤죠. 용도지역 자체가 아예 지정이 안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뭘로 가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간다. 두 번째 줄.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은 기본적으로 도관농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관농자가 지정이 안 됐다면 두 번째 줄,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보겠다. 두 번째, 용도지역까지는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세분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지역에 관해서, 자, 두 번째 줄 끝에요.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존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적인 경우에는 보존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한마디로 뭐냐면 다 보존을 택한다. 그러니까 도시지역까지는 지정이 됐다면 도시지역 안에, 지금 도시지역 안에 그 미세분 아직 그 구체적으로 또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존녹지 지역, 보존녹지. 자, 이게 무슨 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여기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요. 녹지지역 안에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위자가 도시지역까지는 용도적으로 딱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주거지역인지 사업인지 공업인지 녹지인지 다 지정을 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이게 보존인지 생산인지 자연 녹지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지정하고 이 뒤에 거는 지정을 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존 녹지 지역으로 본다. 자, 보존 녹지 지역으로 본다. 자,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보존 녹지 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줄이요. 그럼 관리지역에는, 자, 여기 관리지역은 뭐냐? 여기 관리지역도 있죠.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지역도 보존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보생계, 우리 이렇게 있었는데,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있는데, 관리지역의 경우에도 보존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 모르면 보존으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보존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63, 지금 이제 체크한 정도만 보시면 돼요. 딴 거 괜히 보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용도 지구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국계법은 다 나갈 거예요. 국계법 다 나가고 이제 그 진도 범위는 뭐 충분합니다. 나머지 법들은 이렇게 국계법이 제일 까다롭고 나머지 법은 뭐 그렇게 안 어렵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 할만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네, 조금 더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결석하지 마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